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방의원까지 모두 4,227명의 지역 일꾼을 직접 뽑게 되며 14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르게 됩니다. 지방선거는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선거를 통해 한층 발전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과 그간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를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분이 받는 투표용지가 7장에 이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최대. 네, 지금까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전 중에 합의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가 컸는데 결국 양측이 막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조정회의를 재개한 지 1시간 반 만에 협상 결렬이 선언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회의장 밖을 나선 상태고요. 지금 제 뒤로 중노위원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서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노조가 동의했지만 사측이 의사결정을 지연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어제부터 열린 사후 조정회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지고 한 가지 사안에서만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이 쟁점에서 서로의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성과급 재원 비율과 제도화 여부, 또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의 성과급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등을 놓고 크게 의견이 엇갈렸었는데요. 어제 오후 중노위의 조정안이 제시되고 또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난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조정 종료에 대해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후 조정 막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는 겁니까? 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일정상은 다음 달 7일까지 모두 18일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파업 참여 인원은 생산 라인의 절반이 넘는 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노조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긴급 조정권의 발동 가능성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다시 조정을 개시하는데 역시 오늘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강제로 중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합법적이라며 정부의 긴급 조정에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중노위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관심은 정부가 예고한 긴급 조정권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동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 조정권 발동 조건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할 대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되면 최대 1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건은 긴급 조정권 카드를 언제 꺼내냐입니다. 우리 경제에 큰 위험이라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 전에 파업부터 막는다며 노조가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때는 그 위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업이 시작한 뒤에 긴급 조정권을 쓸 거란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역대 4번의 발동 사례를 보더라도 짧게는 파업 사흘 후, 길게는 2달이 지나서야 긴급 조정권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파업 시작과 긴급 조정권 발동 사이에 큰 시차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쟁유행위는 최대 30일간 중단되고 중노위가 즉시 조정 절차에 착수하는데 끝내 결렬된다면 중재안을 강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은 산업계 전반에서 화두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에 연동한 체계를 세우자는 요구와 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처음 확정한 건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 비슷한 요구가 IT, 바이오, 완성차, 통신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 번졌습니다. 영업이익의 최대 30%까지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마치 주주의 배당처럼 영업이익의 일부를 잘라달라는 까닭. 명확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과급이 산출되는지 전혀 예측 가능성이 없다. 하이닉스는 이 매를 먼저 맞은 거에 불과해요. 다른 기업들에서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고. 문제는 영업이익이 곧바로 나눠줄 수 있는 현금은 아니란 점입니다. 법인세와 이자 비용은 물론 공장, 장비 등 설비 투자금도 전부 반영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53조 7천억 원. 예상 성과급 규모는 반도체 시설 투자액과 맞먹습니다. 게다가 상한선 없이 현금으로 달란 요구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기업 전반으로 퍼지면 구조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성과가 났을 경우에는 먼저 성과급으로 가져가겠다는 제도가 조정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불확실성 등이 확대된 최근 7거래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1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를 호소했습니다. 상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오갔습니다. 여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자 대책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공천도 모자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에 동조했다면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세력에게는 6월 3일 날 엄중한 심판을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라면서 선거를 통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또한 균형 잡힌 외교였다고 밝혔습니다. 확장된 셔틀 외교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한일 회담이 선거용 회담이었고 과거사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들러리 외교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또한 친노조 정부 때문이라며 선거로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여러 도덕성 논란에다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북한이라는 대답을 찾기 어렵다면서 색깔론도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여야는 국회 국토위에서도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을 놓고 충돌해 여야 후보 대리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종합특검이 이윤우 전 KTV 원장에 대해서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출범 석 달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범 석 달 만에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종합특검. 대상은 이윤우 전 KTV 원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부터 열흘 가까이 계엄 포고령을 반복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한 정치인 발언을 삭제했다는 내란 선전 혐의입니다. 내란을 옹호한 언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KTV는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닙니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비판 자막을 삭제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 같은 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이중기소 논란이 영장심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오는 2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 친분이 있는 업체 21g이 요구한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까지 끌어쓰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군 지휘관과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최근 반란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정치인 체포조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내란 혐의로 오는 22일 소환을 통보받았습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6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중국 자금 세탁 조직과 손잡고 1,000억 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국내 대포 통장 유통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조직 폭력배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자금 세탁 조직과 연계된 국내 대포 통장 유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국내 조직원과 중국 자금 세탁 조직원, 코인 송금책 등 모두 1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세탁한 범죄 수익금 규모는 1,170억 원가량,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으로 피해금을 받은 뒤 태도 코인을 사들여 송금하거나 단순한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특히 전체 자금 세탁 규모의 72%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이었는데 경찰은 코인 송금이 범죄 수익 세탁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신규 계좌의 하루 이체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와 물품 공급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포 계좌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후원회나 협동조합 등에 소액을 반복해 송금하는 이른바 계좌 테스트도 벌였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계좌를 만들었다는 허위 시나리오를 준비한 뒤에 명의자들에게 가짜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13억 8천만 원 상당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보전 조치와 함께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류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곧 다시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보류했다 밝힌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그 주장을 반복하며 이란에 며칠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Well, I mean, I'm saying 2 or 3 days, maybe Friday, Saturday, Sunday, something, maybe early next week, a limited period of time. 이란 공격 시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공격 1시간 전에 보류를 결정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원하는 수준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 이란을 압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합의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대화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not going to happen, and probably that's going to be very soon.
벤스 부통령 역시 군사작전과 협상 모두 선택지에 있다고 한 뒤 협상 교착 상태 원인으로 이란 내부 분열을 꼽았습니다. It's not sometimes totally clear what the negotiating position of the team is. And I don't know if that's sometimes bad communication, if that's bad faith. I wouldn't pretend to venture a guess there.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인도양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납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이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그림자 선단을 인도양에서 납포한 건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넘기지 않기로 한 걸 믿는다.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외교적 공간을 열어둔 채 이란에 공을 넘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라크에서 발사된 드론이 자국의 바라카 원전을 타격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짓고 운영에 관여 중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지난 17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 공격에 드론 3기가 동원됐는데 이라크 영토에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2기는 요격됐지만 나머지 1기가 원전 내부 구역 외곽의 전력 발전기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원전 인근에는 한국인 근로자가 380명 정도 머물고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능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지 않았는데 이란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가까운 타스님 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드론 공격은 이스라엘이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더 부정적 역할을 하도록 부추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메르츠 독일 총리를 비판하며 가짜 깃발 전술로 추정되는 공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 주체가 이를 숨기고 제3자의 소행으로 꾸며 전쟁 명분을 조작하는 위장술입니다. 이란은 남호 피격도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란은 통상 가짜 깃발 작전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해왔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입장은 자신들이 휴전을 먼저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협상 상대임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정재주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오늘 엽니다.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며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할 걸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어젯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접을 나간 중국 측 인사는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외교부장,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실권이 없는 한정 부주석이 맞이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지 꼭 나흘 만으로 서방 진영에 맞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문으로 보입니다. оказывать друг другу поддержку в вопросах, затрагивающих коренные интересы двух стран, включая защиту суверенитет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единства. 중러 정상은 오늘天安门 광장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비공개 양자회담과 양국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확대회담 등을 잇따라 진행합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석유와 천연가스 등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렘린궁은 중러 정상이 다극화 질서와 새로운 국제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약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산소를 다녀오던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충돌 직후 차량에 불길이 치솟으며 손쓸 틈도 없이 변을 당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검게 타버린 승용차가 고속도로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주위를 경찰차와 구급차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북 구미시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 달리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내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차체 뒷부분도 크게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추돌 직후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졌고 40분 만에 승용차를 모두 태우고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와 아내, 운전자의 누나, 형수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경북 영천에 있는 산소에 갔다가 경기도 자택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트럭이 앞서가는 그 승용차를 추돌해 갖고 차량이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걸로.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의 승용차가 급격히 속도를 줄였고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 통행이 3시간 이상 통제되면서 일대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졸음운전이나 차량 이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살 여자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마다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은 기자입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그제 오후 5시 50분쯤 이 아파트 안에서 SUV가 7살 여아를 들이받았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닥터 헬기로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래서 내다보니 어떻게 막 사람들이 차를 들으려고 돼? 당시 아이는 놀이터에 가려고 단지 안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입니다. 당시 길가에는 차량들이 연이어 주차돼 있어서 아이는 차가 오는 걸 보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사고를 낸 50대 여성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하진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나와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에 어린이집과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자주 오가던 곳이지만 늘어선 주차 차량 탓에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주민은 주민들대로 시야 확보가 서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한 때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두 손 꼭 붙잡고 맨날 데리고 다니고. 지난 3월에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4년 동안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2,000여 건. 이로 인해 숨진 사람만 한 해 평균 40여 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비바람이 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전국에 걸쳐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빗줄기가 더 굵어지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중부 서해안에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오후부터 초속 15m 이상의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이 불 수 있어 비바람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날이 선선해지겠습니다. 서울이 20도, 대구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거부로 사후 조정이 결렬됐다면서 내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내일 시작됩니다. 여야는 각각 내란 심판과 정부 견제를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는 길어야 다음 주 초까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무기를 원하는 수준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등 첨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서방에 맞서는 전략적 협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금 노사 양측과 중노위원 모두 회의장 밖을 빠져나간 상태인데요. 오전 중에 합의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가 컸는데 결국 양측이 막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조정회의를 재개한 지 1시간 반여 만에 협상 결렬이 선언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조금 전 밖에 나와서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노조가 동의했지만 사측이 의사결정을 지연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어제부터 열린 사후 조정회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지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결국 이 쟁점에서 서로의 의견 차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성과급 재원 비율과 제도화 여부, 또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의 성과급 배분을 어떻게